그러니까 푸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트럼프의 그 의지에 순순히 따르는 인물은 아니다. 사실은 이 용병이라 러시아에도 있었고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또 긴박하게 돌아가는 게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 민간 도심을 또 공격을 해가지고 또 사상자가 많이 났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되게 그 축일로 보는 그 하나의 그 종료주일, 네, 종료주일 기념일날 이런 일들을 좀 벌렸단 말이죠.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일단 그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휴전을 촉구하고 협상을 요구했을 때 그렇게 순순히 따라가진 않겠다. 그래서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의 어떤 행동 방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에 100% 따르진 않겠다는 어떤 그런 의사가 표현된 어떤 그 군사 교전 행위라고 보는데 이 좀 사정을 들여다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민간인을 살상하기 위해서 민간인 지역을 타격한 것은 아니다. 타격 지점에 우크라이나 군의 뭐랄까요, 그 군대의 어떤 행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군사 그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요인들이 밀집해 있을 텐데 이 정보를 입수하고 그 행사를 타격해서 군대에 어떤 그 뭐랄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타격을 했는데 그게 그 민간인 지역에서 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애꿎은 민간인들이 또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간인 피해가 일어났다는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라든지 미국 정부 내지는 서유럽 정부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 원초적인, 기초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군사적인 타격이었다. 거기에 옛날 미국의 표현대로 따르자면 그 부수적인 피해가 났다. 콜렉터럴 데미지가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떤 군사적인 측면과 아니면 비군사적인 측면이 이게 가르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주는 그 뭐랄까요,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푸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트럼프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의지에 순순히 따르는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친구고 바로 즉각적으로 해줄 것이다. 나의 이 요구에 아니면 이 노력에 응답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잘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휴전 관련해서는 어떤 진전된 것보다는 자꾸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나오니까 하여튼 근데 어쨌든 민간인에 대한 이제 공격들이 계속 빈번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그 미사일 하나가 엄청난 고가의 그 뭐랄까요, 그 군사 자산이고 이것을 그 낭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민간인을 상대로만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상당히 이게 뭐랄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지역에 그 타격을 가했다는 것은 너무 제가 볼 때는 그 뭐랄까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분석이고요. 현재전의 특성상 그리고 모든 전쟁의 속성이란 것이 군사적인 목적을 노리더라도 결국은 민간인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비극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 일만 벌려놓고 수습도 못한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휴전 노력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사실 세상에 쉬운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에 휴전 협상만 놓고만 보자면은 사실 급한 쪽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그 뭐랄까요, 미국의 어떤 그 힘의 낭비를 줄이고 그 힘을 오로지
중국에게 투사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빨리 나서고 싶은데요. 이것은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고 푸틴의 입장은 사실은 또 다르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 푸틴 같은 경우는 일단 전쟁은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리한 상황에서 만약에 휴전을 하고 교전 행위를 그치게 된다면 사실은 유리한 것은 젤렌스키고 불리한 측은 푸틴일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선뜻 휴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사실은 내키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느긋하게 어떤 상황을 즐기면서 푸틴과 트럼프의 협상에 나서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는 입장을 보이겠죠. 그래서 항상 뭐 협상에서 마찬가지지만 급한 쪽보다는 느긋한 쪽이 유리할 그렇죠. 텐데 그런 어떤 상황을 극대화하는 생각을 하고 협상은 이렇게 느긋하게 하고 하지만 군사적으로도 계속 이 강공을 취하면서 협상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려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긴 이 공습 바로 이틀 전에 트럼프의 특사와 푸틴이 회담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틀 만에 이런 또 이 수미 공격 이걸 통해서 34명이 죽고 뭐 수십 명이 또 부상을 당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이 휴전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긴 하던데 그러지는 않은 걸로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물론 아무리 푸틴이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세계 최고 강력한 국가의 어떤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마 물밑에도 계속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아마 교전 행위가 이런 날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독일 차기 총리가 타우러스 미사일을 자꾸 이러면 우크라이나에다 주겠다 이런 어떤 협박을 한 그 계기도 이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이 빠져나가는 공백을 누군가는 메워줘야 되는데 그 공백을 메우는 이제 국가가 사실은 독일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어쨌든 간에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고요. 또 하나 미국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결국은 유럽에서 주도하는 국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주도권을 독일이 가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는 우호 관계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계속 주도권 다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일의 신임 총리가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그 전에 보면 러시아를 상대로 강경한 발언을 하는 국가와 통치자가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의 어떤 발언들이 결국은 미국의 공백 상태에서 유럽의 주도권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이루어지는 일종의 집안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집안 싸움하는 주체가 뭐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일종의 어떤 경쟁이겠죠. 거기에 바로 이제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마크롱 대통령 내지는 독일 총리의 발언을 분석하면은 조금 더 실상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크롱 대통령도 얼마 전에 무슨 미국 대신 해구산을 뭐 유럽에다가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다 프랑스가 뭐 이런 얘기했던 뉴스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대로 주도권을 벌린다라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뭐냐면 해봐야 예전처럼 뭐 어떤 각각의 나라들이 서로 침공할 수 있는 아니면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EU에다가 연합국이고. 맞습니다. 주도권을 가져간다고 해서 득될 게 있나요? 글쎄요, 뭐 일단 독일과 프랑스가 원래부터 이제 경쟁하는 관계였긴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도 어떤 장관들이 있고 총리가 있고 의회가 있을 텐데 여기서 어느 나라가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가가 유럽 연합 전체의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럴 때 독일과 프랑스가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권력 핵심에 아무래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식의 주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뭐 무력된 충돌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치열한 어떤 수싸움이라든지 지분 싸움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 러시아 군대 내에 그 북한군이 예. 파병이 돼서 함께하고 있다. 예. 이제는 뭐 너무나 다들 알고 있는 뉴스이긴 한데 처음에 예. 참 믿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국군 수백 명이 러시아 군대 내에 있다. 예. 이걸 또 폭로하면서 예. 진위 여부가 좀 논란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상황입니까? 글쎄요, 일단 그러니까 용병이겠죠. 돈을 받고 그 외국인이 와서 싸워주는 것일 텐데 사실은 이 용병이라 그러니까 돈을 받고 싸우는 외국 군인은 러시아에도 있었고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3년 동안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 중에서도 사실 개인 자격으로 참전한 경우도 적지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용병은 늘 있어 왔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국인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인이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이 프로파간다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기에 몰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어떻게든 간에 나라 안에 그리고 나라 밖의 여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로 이렇게 던지고 본다고 하는 표현이 있을 텐데요. 그런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뉴스들 보면은 중국에서 SNS를 통해서 그 러시아 군대에 입대하라는 그 용병으로 월급이 보니까 350만 원 이런 식의 그 영상들이 지금 조회수가 상당히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중남미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의 젊은이들이 그런 SNS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러시아 측이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측에 가서 용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중남미가 아니라 이게 중국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이목을 끌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하긴 러시아하고 중국 정부는 이걸 일단 부인을 한 걸로 나오는데 글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홍보전이 워낙 복잡하고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쟁 관련 뉴스를 보실 때 뭐랄까요 우리 소스라고 하죠. 어느 측에서 제공한 정보이냐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사도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내지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나온 것일 텐데 그러면은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기사를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영국 국방부발 소스도 조금은 걸러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중국인들이 SNS를 통해서 개인 자격으로 막 용병으로 참여했다 이러면 상관은 없겠는데 개인의 선택들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 중국군이 거기에 그 용병이라는 형태가 됐든 어쨌든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국제법상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후폭풍이. 아마 그러겠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용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정규 군인이 어쨌든 간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국 정부는 사실은 다른 면에서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적어도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절대 중립을 견지해 왔고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내지는 전쟁을 평화롭게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 정규군이 만약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당장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만약에 좀 더 어떤 그 사실에 부합하는 어떤
그 정보라고 하면 미국이 또 입장 발표를 했겠죠. 예, 맞습니다. 아직은 이제 예, 지켜보고 예. 있는 거 보면은 예, 예. 아직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그 홍보 전략 예, 예. 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와 그 연관된 부분까지는 살펴보자면 불과 그 석 달 전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은 네. 강력하게 북한군 개입, 북한군의 그 쿠르스크 전선에서의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교전을 강조하면서 그 대한민국을 이 조금 더 깊이 이 전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써왔는데 그 대상이 이제는 또 중국으로 바뀌어서 중국이 개입을 했으니 다른 나라들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특히 아니냐.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한 일환으로서 중국 그 뭐랄까요 군인의 존재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사실을 접할 때 그 뭐랄까요 정보를 제공한 측이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했는가를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지금 절박한 위치에서 모든 그 가능성을 지금 타진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한때는 대한민국 정부였었고 대상이 네. 지금은 중국을 매개로 한 국제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야멸차게 무슨 뭐 지하 자원을 다 내놓으라, 뭐 또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주겠다, 전쟁을 그 하는 너희가 잘못이다,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거 실제로는 미국의 대리전 아니었어? 그런데 왜 미국이 이제 와서 저런 식으로 발을 빼지?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 또 이해관계 때문에 뭐 이게 시작된 전쟁인데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미국 정계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야생마 같은 존재인가, 매버릭, 그러니까 어떤 목장에 소속된 말이나 소가 아니라 이렇게 그 뭐랄까요 자유롭게 뛰노는 그런 야생마 같은 야생소 같은 존재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마 그 지난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눈여겨 보신 분이라면 좀 특이한 현상이 아마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시 일가라든지 아니면 뭐 체니라든지 또 몇몇 인물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미국에서 그 공화당 계열의 보수주의적인 그 정치가들, 거물들이 현직이든 그 퇴직이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반대편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적어도 그 미국이 양당제 국가로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정에서는 서로 대립하고 정책적인 어떤 갈등을 보이지만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큰 차이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일관된 어떤 대외 정책, 국제 전략이 있었고 여기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실은 의기투합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는 완전히 그런 미국의 전통적인 대외 정책을 깨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의 힘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투사해서 그 국제 분쟁 지역에 개입을 해서 미국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활이 걸린 국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상당히 그 많은 힘이 소진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전 세계의 모든 분쟁 지역에 미국의 힘을 투사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힘을 깎아먹는 행위다. 그래서 몇몇 집중적인 지역만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손을 떼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그 미국의 그 보수적인 그 주류 세력의 눈에도 너무 위험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그만큼 그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이전의 미국 그 대외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믿고 따르고 지원을 기대했었는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단지 미국의 대통령이 갈렸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힘을 투사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은 사실은 동북아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그쪽 전선이고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 의미가 없는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일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발을 떼서 힘을 아낀 다음에 그 힘을 동북아시아에 투사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트럼프라는 인물의 정치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직격탄을 맞은 국가가 바로 우크라이나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부패한 그 어떤 정치인 그다음에 부패한 세력들 뭐 엄청난 서방의 지원을 뭐 다 뒤로 빼돌린 이런 부패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미국 국내 정치하고도 아마 연관된 일일 텐데 사실은 뭐 이 러시아도 만만치 않게 부패가 심한 나라긴 하지만 그 러시아를 몇 단계 뛰어넘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부패 구조는 워낙 유명했고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그 나토에 가입하겠다, 유럽연합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그게 사실은 쉽게 진전되지 않은 이유가 나토라든지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 그 국가의 그 부패 지수를 보거든요. 그 부패 지수에 사실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제동이 걸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심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미국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마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돈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이 개입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 폭로하고 까발리게 되면은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었던 그 민주당의 정치 세력을 상당히 그 크게 그러니까 타격을 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그 뭐랄까요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세금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돈을 착복했다. 아니면 제대로 그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 중간에 샜다. 이런 것을 밝혀내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정적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국내, 미국 내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려서라도 우크라이나의 부패를 강조하고 여기에 연관된 미국의 어떤 관리라든지 정치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과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시각과 관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이제 주류 언론을 믿으면 안 된다. 근데 이러한 시각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진실은 항상 숨겨져 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은 제가 뭐 원론적인 얘기일 텐데요. 이 어떤 그 언론이란 것은 이 반영이라기보다는 반영을 하면서도 일부는 그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시각을 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요새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런 주류 언론의 그 보도를 걸러서 들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 평시에도 사실은 어떤 뉴스를 걸러 들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더더군다나 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엄청난 이 뭐랄까요 그 오정보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전쟁 관련 그 격언이 있는데요.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항상 진실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한 그 보도나 언론은 항상 그 진실이 감춰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그 뭐랄까 소스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어디서 나온 이게 정보냐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측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뭐랄까 효과를 그 뭐랄까요 저기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보를 수합하면은 그래도 아무리 그 뭐랄까요 그 오정보와 거품이 끼어 있는 기사에서도 진실을 찾아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전쟁이라는 건 정말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벌어지는 가운데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모든 방법은 다 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러한 시각을 갖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 관점 한번 짚어봤고요. 상명대 류한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